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이제 뇌신경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이제 아메이 총각 김준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 놓으신 부분을 이제 본인의 취사 선택에 따라서 또 잘 들으셨는지가 일단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연결돼서 보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 머릿속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뇌신경이랑은 같이 연결을 해서 보시는 게 아마 이 친구들을 이해하시는데도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저번에 뇌신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되어 우리 몸의 인체 정상화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호르몬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이제 인체를 쫄라맨으로 그린 다음에 이제 각 부분에 있는 대표적인 이제 호르몬의 분泌기관들을 제가 조금 여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부터 조금 보시게 되면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뇌에는 뇌하수체 호르몬의 여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목쯤에 오면은 갑상선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갑상선이 있고,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까먹고서 그냥 넘어가시는 부분이 많은데, 이 이자, 췌장이라 그러죠. 이 친구도 사실은 호르몬 기관이거든요. 그냥 소화기관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정말 기능을 많이 하죠. 그리고 여기 이 그림은 그 신장이에요. 신장 위에 부신이라는 애가 있어요. 호르몬 분비 기관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뭐 아드레날린이라고 얘기를 드리면 아실 것 같아요. 그게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거를 보시는 주 성별이 보통 여성분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오늘은 난소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호르몬 분비 기관이 사실은 정소도 있고 난소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난소에 대해서 조금 많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정소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거 보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저랑 또 보통은 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는 부분으로다가 많이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뇌하수체를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호르몬의 여왕이라 그랬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 뇌에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명령을 받는 기관이다 보니까 정말로 신체 정상화에 필요한 거의 모든 기능을 얘가 이제 서포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 혼자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아까 전처럼 각 부분별로 꼭 필요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나눠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뇌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야 정말 중요한 기능들은 얘에서 다 이제 호르몬으로 분비를 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뇌하수체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면 성장 호르몬, 그렇죠?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그렇죠? 이제 태어난 순서대로 혹은 나이대별로다가 자라나게 되면서 뇌에서 딱 신호를 받아서 지금쯤이면은 조금 이제 성장할 때가 됐다. 물론 계속 성장하지만, 그렇죠? 지금 성인 돼서 다 커도 사실 매일같이 세포가 죽고 살고 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성장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급격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장은 이제 완벽한 성인이 되기 이전에 보통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쨌든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도 뇌하수체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요. 항이뇨 호르몬인데, 이 일단 이뇨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소변을 배출하고 싶은 욕구를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항이뇨예요. 왜 항이뇨냐? 자,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사람은 인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한 약 70% 정도가 수분이고, 이제 자라나면서 점점 수분량이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몸속에는 최소한 50에서 60% 이상의 수분이 평생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것들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끝도 없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몸 인체의 항상성, 그 수분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조금 이렇게 분비가 되면서 그런 거를 이렇게 조절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호르몬 분비 기관이 총 5개였잖아요. 그러니까 각 호르몬의 자극 호르몬을 또 내보내게 돼요. 뭐 대표적으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던가, 뭐 췌장, 정확히는 이제 췌장의 인슐린과 글루카곤 자극 호르몬이라던가, 뭐 부신 자극 호르몬이라던가, 뭐 이제 난소와 정소의 이렇게 자극 호르몬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나가게 되고, 그리고 자궁근 수축 호르몬이라는 것도 나와요. 자궁근 수축 호르몬.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대를 이어서 유전자를
이렇게 새롭게 생성을 해 나가고 또 자녀를 낳게 되고 너무나도 고귀한 사실 행동이잖아요. 고귀한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하수체에서 이 친구들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역할들도 사실 이 친구 자궁수축 호르몬에서 하고 있고 프로락틴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유 수유할 때 이제 자녀를 낳고 나서 그러면 아이가 먹는 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프로락틴이라는 친구도 나오기도 하고 등등이 나와서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는 표현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뇌하수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호르몬이 5개나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편하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편하실지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는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예요. 호르몬 분비 기관이 갑상선인데 이 마카가 지금 조금 흐리게 나오는데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요게 진짜 갑상선처럼 생긴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요 나비 모양의 요게 이제 갑상선이고 요 점 있잖아요. 이게 점 그냥 찍은 게 아니고 이 점이 부갑상선이에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대체적으로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딱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게 여기에서 있어서 제가 일단 따로 해놓은 거고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ATP의 양을 조절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조금 전문 그걸로 얘기를 드리면 그래서 이 ATP라는 게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는 에너지의 뭐랄까 기준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은 에너지의 표준 용어라 그래야 되나? 뭐 어쨌든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 몸의 활동량에 따라서 얘가 조금 부족하면 빨리 만들어서 활동량 더 이제 기운차게 만들어줘야 되고 반대로 너무 텐션이 업되면 워워워 다운시켜주는 역할을 이제 얘가 양을 조절을 함으로써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갑상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역할이고 두 번째로는 이 갑상선과 부갑상선을 통해서 우리 몸에 제가 늘상 사실은 만나뵐 때마다 얘기를 많이 드리는 부분인데 신경 전달 물질로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뼈의 99%가 있고 1%가 이제 혈액에 떠다니면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로서 뭐 신경도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내 몸에 혈액 내에 칼슘이 많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요 갑상선에서 특히 갑상선과 부갑상선에서 그 파골세포와 조골세포라는 걸 통해서 이 뼈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의 양을 이걸 맞춰요, 혈액에다가. 그래서 이 갑상선에서는 칼시토닌이라는 게 나오고, 그렇죠? 부갑상선에서는 파라트로몬이라는 게 나와요. 이 나와서 이 칼시토닌이 조골세포예요, 조골세포. 혈액 내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굉장히 많네. 그러니까는 다시 뼈에다가 가지고 가서 조금 써도 될 것 같아. 조골세포. 근데 파골세포. 지금 혈액 내에 칼슘, 마그네슘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빨리 좀 이거를 보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친구가 나와서 뼈를 부시죠.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물론 35세가 지나갔을 때부터는 사실은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뼈로서 잘 저장되지도 않지만 또 자녀를 낳으면서 나가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한 50대, 60대가 되면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골다공증이라던가 좀 허리가 이게 굽어가는 느낌들이 사실은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갑상선이라는 부분이 하는 역할이 이게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특히나 그리고 또 요거는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런 영양 물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현대인의 토양에서 사실 쉽게 섭취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티록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티록신 플러스 요오드라고 다 아시죠? 제가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해서 얘기 드렸을 때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몬 만드는 데 쓰인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요오드가 있고 그 다음에 셀레늄이 필요해요. 요즘에 뭐 선정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토양에서 사실 더 이상 재배가 될 수가 없는 영양소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이제 나라가 좁은데 이제 농사를 계속 이제 지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토양에 더 이상 영양물질들이 사실 남아있지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셀레늄도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토양에서 조금 섭취하기 힘든.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유틸라이트 더블엑스 같은 경우에는 셀레늄을 따로 이제 넣었죠. 섭취를 또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요게 있고 아연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 네 개가 합쳐져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 뭐 T3, T4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인체의 컨디션을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ATP의 양을 9에서 11로 조정을 해줘요. 그쵸?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굉장히 예민한 기관이다 보니까 뭐 식습관이라던가 뭐 공해 그리고 스트레스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영양소 부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저하증이면 막 얘가 9에서 11을 유지해야 되는데 뭐 한 4, 5 그쵸? 그리고 막 컨디션 높을 때는 뭐 20, 30 뭐 이거 기준입니다. 그냥 예를 든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온 떨어질 땐 너무 떨어져. 너무 졸리고 너무 힘들고. 근데 열이 뻗을 때는 막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열이 뻗쳐나가는 게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 그래서 항진증이랑 저하증에 따라서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뭐 살찌고 마르고 뭐 열나고 예민하고 뭐 여기저기 많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하증과 항진증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니즈를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일단은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중요한 기관이에요. 근데 이제 갑상선 뭐 염이라던가 뭐 이게 종기라 그러죠. 그런 게 생긴다던가 뭐 갑상선 암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을 때 보통 대부분은 이걸 절제하는 시술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시술이나 수술이나. 근데 물론 이거는 뭐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절제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우리 인체 전반적인 밸런스라던가 조금 그런 균형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만약에 내가 잘 이제 식습관이라던가 건강 생활 패턴을 통해서 내가 이걸 최소한 유지하거나 조금이라도 호전할 수 있다면 될 수 있으면은 이 친구를 놔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를 절제함으로써 버려야 되는 기능들이 너무나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갑상선 절제하신 다음에 사실은 이제 생활 패턴이라던가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제 생각인 거고요. 말 그대로 이제 이제 내가 이제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인드라던가 생각에 따라서 편안하게 이제 취사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갑상선도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췌장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편하게 그냥 일단 이렇게 그린 겁니다. 췌장이 있어서 일단 소화기 때도 사실 봤던 부분이죠. 췌장에서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이제 소화 분해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관련된 애들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호르몬 계통에서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실은 알고 있죠. 대사증후군을 통해서 인슐린과 글루카곤 이라는 애들이 여기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나와서 내 몸에 남아있는 여분의 당들을 혹여나 내가 음식을 섭취를 못하거나 당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간과 근육에다가 글리코겐으로다가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을 해요. 인슐린을. 근데 이제 내 몸에서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밥을 잘 못 먹었다던가 활동량이 너무 많아서 내가 먹은 것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했을 때 이제 이 글리코겐이 글루카곤을 만나서 포도당으로 다시 전환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건강한 메커니즘이죠. 호르몬 계열의 메커니즘인데 요즘에 이제 당뇨라고도 하죠. 사실은 당뇨라고 많이 하는데 이제 당뇨가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를 조금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인슐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몸의 세포는 총 60쪽의 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총 60쪽의 세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군집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60쪽의 세포가 그러면 다 하나하나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물, 식물 영양소가 이런 60쪽의 세포에다가 원활하게 영양 물질들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 섭취 요소인 거예요. 그 7가지가. 그쵸? 그 중에서 이제 이 인슐린이라는 친구들, 글루카곤이라는 친구들은
포도당이랑 아무래도 관계된 얘기가 많은데, 세포들은 단당인 포도당을 먹고 이제 자라요. 자라거나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계속해서 이제 생장을 유지를 하게 되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막 그냥 쌀밥 안 먹고 막 보리밥 먹고 막 거친 거 먹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런 식습관이 진짜 우리 몸에 요거를 이제 표로 생각을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아침, 요게 점심, 요게 저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는 이제 혈당이라고 체크를 할게요. 요게 100. 이 100, 보통 100 기준이거든요. 이 혈당. 이 기준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한 60에서 70 정도로 시작을 해서 아침에 밥 먹으면은 천천히 올라요. 왜냐면 식이섬유라던가 이런 제재들이 많이 먹기 때문에. 올랐다가 천천히 한 130, 140 올랐다가 또 천천히 떨어져요. 그래서 점심 먹을 때쯤 되면은 또 한 60, 70 돼요. 그러면 아 출출하네. 또 먹어요. 근데 저녁 먹을 때쯤 되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사실 그 하루에 인슐린이 한 2번에서 3번 정도 나와서 정말 활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건강한 패턴을 유지를 하는 게 사실은 진짜 우리 몸에 너무나도 좋은 현상인데, 식습관이 변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진짜 뭐 이것저것 필요 없이 진짜 바로 단당을 섭취할 수 있는 게 생겼잖아.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 뭐 초콜릿이라던가 뭐 음료수도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흔히 생각하는 뭐 인스턴트 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애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말 그대로 이제 내 입이 즐겁고 당장에 끼니는 너무 잘 채워지는데, 영양소가 사실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7가지가 제대로 들어있다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먹는 시간들, 이 보시면은 공복 시간 같은 것들도 되게 체크를 제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건강한 공복 시간도 한 밥 먹고 난 뒤에 한 4, 5시간, 그리고 또 점심 먹고 4, 5시간, 그 다음에 또 저녁 먹고 밤에 자고, 그리고 정말 배고프거나 그랬을 때 막 간단하게 조금 먹는 이런 개념인데, 요즘에는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먹고 뭐 대충 없어요. 뭐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나머지를 다 뭐 간식 되게 계속 먹을 때도 있고, 오히려 이제 활동량이 되게 적어지는 직업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당이 막 한 번에 다 소화가 되는 거죠. 근데 식이섬유가 말 그대로 없으니까 또 금방 떨어져. 그러니까 또 먹어. 금방 떨어져. 또 먹고 금방 떨어져. 또 먹고 금방 떨어져. 이런 개념들을 반복하면서 우리 몸에서는 당연히 여분의 당이 남아버리게 되면은 저장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통해서. 왜냐면은 못 먹을 때도 있을 거니까, 이런 때처럼. 근데 이 비중이 정상의 비중보다 너무 자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제로 가둬놓고 세포한테 한 끼, 두 끼, 세 끼, 네 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는 강제로 하루에 8끼를 그냥 강제로 먹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랬을 때 우리 사람도 하루에 3끼 이상 먹고 뭐 4끼, 5끼, 6끼, 7끼 먹을 수 있겠냐는 거죠. 못 먹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주인이 그냥 계속해서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왜냐면은 당장 먹기 편하고 막 당 떨어졌을 때 먹으면 또 금방 또 채워지고 또 기분 좋으니까. 그쵸? 예. 근데 이래버리면 나중에 세포가, 이거 세포입니다. 세포가 그 인슐린 수용체가 있어요. 나중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파업을 해요. 너 제발 더 이상 들어오지 마. 나 지금 한계야. 그쵸? 그걸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병원 가서 듣는 얘기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그쵸? 그래 버리니까 당이 계속 떠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당이 그냥 계속 떠도는 거예요. 근데 당이 계속 떠돌게 되면은 혈관 내 그 혈액의 양에 비례해서 사실은 적당한 당들이 떠다니면서 내 몸의 세포들한테 필요한 양만큼의 포도당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명절 때 고향 내려갈 때 이제 정치되는 것처럼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내 몸이 더 이상 그 건강을 버티다 못해서 원래 당 내보내면 안 되거든요. 너무 중요한 에너지원이니까 그거를 소변으로 배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뇨, 당이 오줌으로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 번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래서 당뇨가 사실 저혈당이 무섭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원래는 알아서 조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당뇨를 통해서 또 다른 내가 조정할 수 없는 부분으로다가 소변으로 나가버리게 되니까 언제 저혈당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혈당은 쇼크 오고서 심각하면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당뇨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는 성인병 중에서도 케어도 오랜 기간 정말 신경 써서 많이 해야 되고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떠돌게 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헤모글로빈이 원래 산소를 운반해서 각 세포한테 줘야 되는데 걔네들이 이제 당을 운반하게 돼요. 그걸 이제 당화혈색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당화혈색소. 그쵸? 그러니까 이제 당을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많아지면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당화혈색소가 내 몸 전체 헤모글로빈의 뭐 1%, 2%, 3% 이런 식으로 계량이 들어가요. 그래서 1%당 혈당을 20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내 몸의 헤모글로빈의 1%가 당을 잡으면 기본적으로 내 혈액의 혈당이 20이 그냥 항상 이제 머무르는 거예요. 글루카곤을 통해서 조절이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5%가 되게 되면 당연히 혈당이 이제 100이 넘겠죠. 이때부터 이제 사실 당뇨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조금 이제 잘 이제 식습관도 조절을 하고 운동 같은 것들도 내가 열심히 그러니까 생활 활동을 많이 해줘야 내가 조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당뇨가 되게 무서운 질병이면서 되게 럭셔리한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췌장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통해서 이런 당들을 저장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 꺼내서 쓰기도 한다. 그런 개념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부신이 있어요. 부신. 그 신장이 양쪽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혈관 타고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혈관 타고 내려가서 이제 노폐물 걸러가지고 세뇨관 가서 뺄 거 빼고 소변으로 나오는데 요 위에 제가 이제 편의상 둘 다 세모로 그리는데 양쪽의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호르몬 분비 기관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로 갖고 와 보면 이게 이제 부신인데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삼각형을 두 개 그렸잖아요. 그래서 겉에는 부신 피질이 있고 요 안에는 그러면 부신 수질이라 그래서 겉에서 나오는 건 부신 피질 호르몬, 안에서 나오는 건 부신 수질 호르몬, 아드레날린이에요. 아드레날린이 여기에 이렇게 굉장히 사실 극소량이 들어있거든요. 이 아드레날린이 다른 말로는 스테로이드라고도 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테로이드. 그래서 병원에서 진짜 생사를 헤맬 때 스테로이드 딱 맞으면 막 살아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 아드레날린을 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의 아드레날린도 사실은 내 몸에 어디가 아프거나 어디가 뭐 불편하거나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아드레날린 나오면 그냥 긴장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무조건 전시 상태에 돌입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전시 상태 돌입. 그래서 어떤 자극이 온다거나 긴장 상태가 됐을 때 극도의 긴장감. 그럴 때 이런 게 나와서 배도 안 고파요. 뭐 잠도 안 와. 피곤하지도 않아요. 얘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순간이 끝나면 되게 이제 몸이 여기저기 아파요. 막 몸살처럼 오기도 하고 쑤시기도 하고 그런 개념이 아드레날린이 그런 기능을 한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도 일단은 몸이 조금 여기저기가 불편해지거나 아파지거나 하는 건 상관없이 내 몸이 살아날 수 있게 그냥 일단 눈 뜰 수 있게 생사를 헤맬 때.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사실 굉장히 소량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스테로이드를 엄청나게 많이 처방을 받는 게 원래는 권장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적은 양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은 손상을 입어버리거든요. 왜냐면은 이것저것 다 무시하고 그냥 그 기능만 수행을 하게 하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오면 안 좋고 될 수 있으면 물론 이제 생사를 헤맬 때는 명약이죠. 정말 불로초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지간하면은 조금 스테로이드 제제를 맞는다거나 하는 걸 조금 이렇게 자제하시면서 다른 걸로 대체하시거나 다른 방법을 조금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제 생활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부신 수질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분비가 돼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일단 부신 피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신이라는 것 자체가 당을 혈액 내에 충분히 막 저장시키려 그래요. 얘네들이 나오게 되면. 그래서 일단은 부신 피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부신 피질 같은 경우에는 당류 피질 호르몬이 있고 염류 피질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피질은 이제 피질이니까 그렇고요. 당류가 있고 염류가 있어요. 그래서 당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르티졸. 코르티 뭐 솔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코티졸. 뭐 표현은 다양한데 예, 코르티졸이 있고 코르티코스테론이라는 게 있어요. 코르티코스테론이 있고 염류 피질은 알도스테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있어서 이 당류 피질 호르몬이라는 것 자체는 뭐 근육이라던가 지방이라던가 상관없이 다 부셔서 일단 혈액 내에다가 당장 써야 되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축적을 시키는 역할을 이런 친구들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류 피질 호르몬. 그러니까 이제 그 긴장 상태 끝나면 되게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아프고 뻐근하고 나른하고 막 이런 게 뭐 근육이든 지방이든 뭐 상관없이 다 빼다 쓰니까.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고, 요 염류 피질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나트륨과 칼륨을 통해서 우리 몸의 염분을 내 긴장 상태에 맞게끔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이 염류 피질 호르몬이. 그래서 그런 기능을 조금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일단 이 피질 호르몬 계통은 조금 끝나고 얘네들이 제대로 나와준 다음에 그래도 뭐가 더 필요하거나 뭐 서포터가 더 있어야 될 때 그때 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드레날린이. 그래서 얘네들이 일단 나오지 않으면 얘가 나왔을 때 제대로 이게 작용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다가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요 부신이라는 것 자체는. 그렇죠? 그래서 이러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사실은 이제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도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나가 조금 편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만약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라던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예, 제가 또 이제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는다던가 같이 이렇게 소통해가면서 또 알려드릴 거니까 예, 요거 이상으로 조금 더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예,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마지막으로는 일단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오늘은 여성분들 중심으로 해서 난소로 얘기를 할 거라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여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리긴 했는데 여기가 이제 난소죠. 난소고 이제 나팔관 타고 와서 이제 자궁에서 뭐 착상을 한다던가 예, 하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조금 아이가 출산이 되는 과정인데 이제 나이가 한 13살, 14살 요즘에는 뭐 물론 더 빠른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성조숙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 이제 여성 호르몬이라던가 남성 호르몬이 빨리빨리 자극을 받았을 때 그런 예,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한 10대 한 중반 정도에 이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을 해요. 왜? 여포, 난포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뇌하수체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포, 난소, 난포, 정소를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비슷하게 나왔다가 여성 호르몬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성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게 되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소에서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약 한쪽이 200개 정도의 난자가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사실 몸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자극 호르몬, 여성 에스트로겐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친구들이 양쪽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게 이제 흔히 표현하는 생리, 월경이라 그러죠. 그래서 딱 그 보통 28일 주기로다가 나오는 게 굉장히 건강한 생리라고 표현을 하죠. 그랬을 때 시간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28일 중에서 14일 정도는 이 난소에서 난자들이 사실은 이제 완벽하게 자라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래서 약 보름 동안에는 이 친구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예, 여기서 키워요. 2주 동안에. 키운 다음에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해요. 2주 지나면. 이때부터 사실 이제 배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나가서
되게 천천히 가서 한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있다가 여기 이제 착상 준비하고 이때 되면 이제 자궁벽에 그러니까 태반이 될 부분들이 생기니까 이렇게 좀 두꺼워지고 자궁벽에 두꺼워지게 되고 배란일 동안에 이제 정자가 조금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거나 했었을 때 수정이 성공을 하면 여기에 착상을 하는 거고요. 수정이 실패를 하면 얘네들이 다 같이 떨어져서 나가는 게 이제 생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뭐 이거를 모르고 사실은 뭐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니까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궁 쪽에 아무래도 편찮으신 분들이 워낙에 많아지는 추세여서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해요. 뭐냐면 이 자궁도 사실은 점막층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소화기 때도 점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일단 자궁이 점막이거든요. 그리고 남자랑 다르게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 몸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노폐물 배출 창구. 네, 노폐물 배출력을 쓰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들 사실 무시를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아실 거예요. 뭐 경피독이라던가 환경 호르몬이라던가 뭐 공해라던가 스트레스라던가를 통해서 이 자궁이 굉장히 많은 손상을 사실 받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흔히들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데 수분 부족해도 여기 좀 마릅니다. 예, 물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자궁은 항상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운동 안 하면 안 할수록 허벅지하고 아랫배에 살 엄청 많이 찌거든요. 운동을 안 할수록. 왜냐면은 열이 안 나니까. 그래서 좀 이 안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려고 여기에 이렇게 뱃살이 이렇게 조금 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운동 많이 해서 열 많이 나는 여성분들은 뱃살 안 끼거든요. 그게 운동 되게 많이 해서 살 뭐 물론 빠지는 것들도 있겠지만 내 몸 자체에 열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시니까 굳이 거기에 살이 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많이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여성의 몸에서 가장 예민하면서도 중요한 호르몬 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무심코 쓰고 있는 요즘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피독들에 의해서 그 독들이 여기를 굉장히 많이 쌓이고 여기에 있는 호르몬들을 교란시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생리가 불균형해지기도 하고 막 생리 끊기기도 하고 막 자궁 경련 일어나기도 하고 자궁이 너무 차가워져가지고 이제 난임이 조금 되기도 하고요. 난소가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난소가 적게 나오거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물이라던가 점막층이 제대로 보호가 되지 않아서 착상이 안 돼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 뭐랄까 너무 긴장 상태라던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궁이 이렇게 경직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유돌이 있고 점막층이 있고 수분층이 많아졌을 때 착상도 사실 더 쉬운 건데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내가 먹고 있는 영양소 그리고 그런 물질들에 의해서 얘네들이 제대로 만들어지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환경이라는 것도 있고 노산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강력한 원인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조금 이거를 케어를 해나가야 되는가를 사실은 많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물론 요거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기도 하고요. 일단은 생각해볼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더 만약에 조금 공유가 필요하거나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많이 또 알려드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호르몬 분비 기관이 5개가 있고 전주에 이야기를 드렸듯이 뇌신경이 또 있었기 때문에 뇌신경과 호르몬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 몸의 신체의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는 게 또 아직은 많이 낯설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도 지금 해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경험치를 더 쌓아가고 또 편집 과정에서 또 잘 준비해 나가면서 더 양질의 컨텐츠, 양질의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여기는 요 부분은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는 다음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액과 혈관 건강, 말 그대로 이제 요즘에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던가 너무나도 많은 분들에게 사실은 큰 화두죠. 혈액과 혈관 건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일단 호르몬 오늘 것도 좀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